남편과 나는 회사의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되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비슷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야 서로 일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나이를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취미나 성향이 잘 맞아가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서 피하려고 한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 이야기를 피해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남동생을 소개받았어요. 만난 결과 남동생은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말하기가 험하고 성격이 좋지 않아요.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태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요. 저승사자를 만나라는 속담을 들었을 때 남편이 그 말에 웃으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시동생의 회사 사장을 비난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저속하게 말을 할까 싶었다. 사실 교양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마다 교양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편과의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어쩌면 과거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시동생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들은 부모님이 형제를 소홀히 대해온 것과 관련하여 돈독하게 지내왔다. 부모님은 자신들을 아끼지 않고 형제들만을 낳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동생이 부모님을 비판하자 나도 그런 부모가 가족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결국 남자와 계속 함께하면 힘들 것 같았고 결국 결혼은 멀 것 같았다.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는 성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깨달았고 부모님이 형제만을 위하여 소홀히 다뤄온 것이 어린이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많은 가족들과 잘 지내지 않는 부모가 있지만 가족은 소중한 것이며 그들의 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고민스러웠어. 이런 사람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남편은 연애할 때 정말로 성실하게 대해주었고 내 마음도 점점 변해갔어. 자식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닌데 남편이나 신동생이 나를 선택해서 태어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가정 환경은 사람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도 남편을 만나면서 변해갔어. 오랜 연애 시간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상견례기를 결심했어. 하지만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 나는 상을 생략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결혼을 한다 해도 상대가 없는 사람은 안 불러도 될 것 같았어. 그래도 결혼을 위해 만나는 자리라면 상견례는 게 맞지 않을까 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나중에 살가운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절대 없을 수도 있어. 난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지 않고 싶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상견례도 온다 안 온다도 모르는데 저거만 듣고 인사하러 가고 싶었어. 상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지만 나도 더 생각해봐야겠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각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윤리적인 이유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한글 번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만 참석할 줄 알았던 자리에 연락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남편도 너무나도 놀라서 얼굴까지 빨개지고 손까지 덜덜덜덜 하고요. 아,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어?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긴? 내가 얼마 전에 둘째한테 연락했다가 상견례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 아니,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나를 왜 쏙 빼놓고 그래? 서운하게. 너네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제발 너네 엄마 좀 챙겨봐라. 어쩜 아들 둘 있는 것들이 하나 같지? 지들밖에 몰라.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면 자기 할 말만 하는데 남편의 표정이 너무 험악해서 저도 사이사이 걱정이 되었어요. 왔는데 쫓아낼 수는 없으니 급하게 1인분을 더 추가하고서는 밥을 먹으면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진짜 눈치도 없는 건지 뭔지 분위기를 흐리는 말을 잔뜩 늘어놓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워낙 정없고 무뚝뚝해서 걱정인데 뭐 알아서 잘 살겠죠? 저한테만 유독 덜 살갑게 구는 걸지도 모르고요. 아이, 근데 여기 음식 맛이 왜 이래? 누가 이 식당에 오자고 했어? 다른 좋은 식당만 들 있던데. 맨날 먹는 한식 지겹지도 않나 봐. 솔직히 사돈 이런 자리는 한식 먹는 것보다 아니 스테이크 쓰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남편을 달래고 시어머니를 배웅한 다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집안에 정말 시집을. 결혼에 대해 생소한 것이라서 당신에게 가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을 무시할 수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어도 그들을 존중해야 해.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소박하고 가난한 가정에 시집 가겠다고 하면 나는 정말 몸집을 이용해서 말려줘야겠어. 자네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런 소중한 사람이 이런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게 사실이라 너무 화가 났어. 아유,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다. 남편의 성품은 내가 긴 시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니까 조금 힘들어. 아무리 먼 곳에서 산다 해도 명절마다 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도 결혼을 하기 싫다고 생각이 들었어. 가정 환경이 다른 남편일지라도 부모님의 말을 듣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남편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결코 동의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결국 집안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결혼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되었어. 아버지는 현재 상태를 모른 채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는 무지하고 실망스런 존재야. 동생과 나는 그런 부모 아래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내라는 역할은 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들게 자랐다는 게 느껴져. 그러나 딸을 시집 보내는 일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야. 저희 부모님도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생이 아닙니다. 제게는 보호받지 못한 채 자란 어릴 적의 상처와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기란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할 마음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모처럼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지만 예비 신랑도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알아요. 다시는 어머니를 찾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꿈꾸며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결국 눈물을 참다 못해 터져버린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며 저희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남편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던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집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 생활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다룰 줄 몰라서 그냥 씁쓸하게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제 웃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변화와 갈등이 사람의 삶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해하고 있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해 인상을 실은 채로 있어 이를 처음 느꼈습니다. 제대로 실망하고 실망하여 다시 온 여행이 없다는 근거로 기가 죽어 있어 처음 보아서 집안일은 다 엄마가 할 게니까 우리는 출퇴근이나 하면서 일하면 될 것 같아 돕는 듯한 기분으로 사면 되겠죠. 그 말대로 바로 해맑은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래도 지금 짐을 들어가기 어려운 시 어머님한테 나가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어머님 귀가 팍해서 제가 살다 보니 쥐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위에서 보이곤 했던 무례함이 없었죠. 결혼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즉시 짐을 들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발소리 없이 지내게 생겼어요.
아, 너도 이해하게 되겠지 먹고 살리 화낼 점이 없는 듯이 정적인 유령처럼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만 지내며 서로 요구하지 않고 사이에 간섭하지 않아도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첫날은 잘 건너뛸 만큼 날고 며느리야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갔다 온 적도 없어. 내가 하루 정도 내 아들이랑 오해를 풀면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만약 며느리가 괜찮으면 친정에 가서 쉬러 가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 2108년 2020년 9월 18일 자 기사 친정에 갔다 온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신혼집이 크고 좋아도 시어머니가 함께 있다면 친정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하루를 잘 놀았고 원래는 다음날 저녁까지 친정에 있다가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나눠서 그 궁금하고 분위기도 보고 싶어서 점심을 먹고 바로 출발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심벌이 바글바글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용히 들어가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다 신혼집에 찾아와서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초록색 담요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가관이었어요. 어머님과 다른 분들까지 전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짓이야? 오늘 밤 늦게 나온다고 했는데 왜 벌써 왔어? 그냥 친구들이랑 심심해서 놀고 있는 거라던데? 그냥 한 번만 놀기로 했던 건데 참았지만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불법 놀이를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신모 친구들까지 나타나서 난리가 났어요. 판돈 겨우 100원 걸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설마 집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이런 건 아니겠죠. 어디서 신고라도 받았나 봐요. 나도 모르겠어요. 로그인하여 자세한 도거 및 더 많은 모델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고,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한 번만 봐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관련돼 있으니 남편이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며칠만 지내겠다고 하더니 울면서 소리 지르고 노름도 부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눌러붙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하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끼어든 시어머니의 행동에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갑자기 아침부터 제게 요란스럽게 깨우며 아침밥을 대령해달라 했죠. 저는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얼른 일어나서 대령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의 울면서 울음소리를 지른 남편도 없겠구나 찾아가서 일단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잠이 깨버리고 소리 지른다. 아침을 아주 맞지 않게 말들고 싶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깨워달랬어요. 반찬과 국을 간단히 요리해서 줬더니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바라러 온 게 아닌데요. 내일부터는 잘하세요. 아침 식사를 든든히 먹어야 체력이 나는 법이니까 밥 다 차려주고 나갔더니 그런 핀잔을 주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죽은 듯이 지내겠다고 하더니 왜 짓거리나 나 학교 다니는 동안 아침밥 한 번이라도 차려준 적 있어? 아침에 안 먹고 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왜 아침밥 차리냐고? 나 언제 아침밥을 차려준 적이 있어? 그랬어요. 아들 새끼 키워보면 결혼하면 끝이야. 제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러 가니까 이번 한 번만 차려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 바라지 마세요. 저도 푹 자고 출근해야 해요. 시세 달고 천대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제 친구들은 며느리가 간식까지 모두 대접을 한다던데. 제 팔자가 그럼에 맞춰 말을 하고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왜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없이 기겁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제 편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거리는데 정말 미쳐버리고 싶었습니다. 퇴근하면 저녁 7시가 되는데
그때부터 요리라고 계속해 말하더라고요. 식사 준비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살이 쏙쏙 빠질 것 같아. 내가 빨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 건조기를 왜 사용해? 옷을 타만 가지게 해야지, 햇볕에 바짝 말려야지 뽀송뽀송해지고 소독이 되는 것이다. 설거지도 말야, 손으로 해야 꼼꼼하게 되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 그게 딱이야. 룰러가 밥에 붙은 것도 안 떨어지게 생겼네. 만약 하나하나 참견하시려면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에는 귀신처럼 쥐죽은 듯이 살겠다고 하셨잖아. 그러지 마시고 답답한 건 어머니께서 직접 하세요. 앞으로 빨래와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시는 거야? 뭐가 어째야? 너 지금 내게 그래?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잖아. 저한테 사사건건 비워놓는 게 누군데 그러세요? 그럼 며느리는 우습게 보여요. 이대로는 못 살 거예요. 당신이 딱 결정했네. 나랑 이혼할 거야? 어머님 내보낼 거야? 며칠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났대. 엄마 며칠만 지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대체 얼마나 흘렀어. 그동안 엄마가 골머리 썩는 줄 아나? 뻔뻔해도 유분수지. 엄마가 내 어릴 적에 집안일을 했으면 어쩌면요. 아이 그냥 나가. 아이고 아들 새끼가 말이야. 오갈 곳 없는 나를 쫓아낼 거야.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사는 거 어쩌냐? 그래서 어떡해? 그래요. 그럼 남편도 같이 데리고 나가세요. 둘이 사이좋게 나가면 아들이 쫓아낼 이유도 없겠죠. 누구건데 왜 우리를? 아들이 나갔다. 어머니, 네 집에서도 되는 건지 둘이 함께 살 집이 아니에요. 저희 친정에서 제 이름으로 산 집이거든요. 당신이 제대로 결정하면 어머니를 쫓아내면서 당신도 함께 나가야 할 거예요. 저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지치고 있었어요. 개판 싸움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결국 나가겠다며 짐을 싸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다가 한 달 만에 나가셨어요. 그 후 잠시 후동생이 변호사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저는 정말 기뻤고 축하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했고 적금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혼은 해야겠지만 집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때 동생은 우리를 보며 걱정하지 말라며 집은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청약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서 마음을 놓았어요. 여자가 변호사니까 돈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동생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농사꾼에게 팔 것이라고 했어요. 새를 선물했는데 그 자리에서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친정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이중으로 받았어요. 문제는 친정 부모님과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새를 준 사람에게는 2년치 돈을 받고 튀었어요. 말 사람이라 안심해했는데 제대로 속았네요. 돈 문제로 골머리 아프다 생각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던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지만 동생이 자기 예결체의 문제는 잘 몰라서 거절했어요. 법 정도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게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형에게 변호사와 결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형은 차 한 대만 사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차를 주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선물을 빚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라는 것도 적당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고 우리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변호사와 결혼하려면 좀 고민해봐야 하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결혼시키기 나도 좀 그랬어. 아,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당신 그만큼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당연히 우리 형편의 차는 어려운 거지. 그래도 우리는 남들처럼 신혼집 대출금 같은 거 안 나가니까 자대 할부로 사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게 누구 덕에 안 나가는 건데 우리 집에서 집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안 나가는 거지.
아, 당신이 집회 와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시동생 사달라는 말을 계기로 점점 시댁 식구들이 염치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고 가정 환경이라는 게 인간성을 자주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던 생각이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처음에 오로지 제 편만 들어주겠다, 저를 위해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뭘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행동했어요. 전 그런 남편의 태도 변화를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무튼 시동생의 결혼은 앞둔 어느 날 사건이 제대로 터지게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띵동하면서 벨이 울리길래 뭐 택배를?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쪽으로 짐 넣으면 돼요? 여기 맞아요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짐 박스가 집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꿈인가 생시인가 볼도 한번 꼬집어보고 눈을 막 비비면서 다시 보는데 집에 그의 파란색 이사 박스들이 있죠? 그 이사 박스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양이 많았던 건 아니라서 몇 박스 들어왔지만 여기다 두면 되냐고 남자가 말했어요. 두 명이 물어보는 게 뭔가 싶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것은 뭐길래 제 집으로 가져다 주세요. 거기는 누구세요? 아이씨, 왜 이렇게 짐을 내 집에 두고 다니세요? 그래서 현관문 뒤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집을 출자 아들에게 주는 바람에 오갈 곳이 없어졌어. 뭐야, 변호사하고 결혼한다는데 내가 집이라도 해주어야겠어. 며느리야, 가족끼리 도우며 살자. 너희도 이제 임신하고 육아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도와주는 게 나을 텐데. 지금 누가 마음대로 짐을 옮기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때 개판으로 싸우고 더러워지고 치사해져 다시 나오기로 했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아니, 내 동생이 바로 변호사하고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집안을 정리해야 돼. 동생이 변호사하고 결혼할 거면 잘 알아. 그 피해를 왜 나가 보아야 하는 건데? 가족끼리 도우는 거지? 그걸 왜 피해로 말하고 그래? 엄마도 금방 돈을 모아 나가실 거야. 어머님이 하시는 일 있으세요? 그냥 친구들과 놀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나가겠냐고요? 아무 대답이 없네. 정말로 이 집 제 명이니까 제가 집주인이나 다름없는데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집의 주인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엄마하고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어요. 지난번 한 달 같이 살았을 때도 지옥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아이고, 그때는 친구들의 말만 듣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정말로 귀신처럼 살 거야. 지금 당장 어디로 갈까? 짐을 들고 대부도 가니 어쩌나. 머리도 다 순간으로 옮겨버렸고 약간 배 있게 나오는데 황당하기도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 집에서 부엌 따위 하면 되지 않을까? 빨리 대출을 받든 뭐든 엄마 집부터 구해보죠. 부업으로 돈을 모을 텐데 집은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곤 사.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고 하자. 대출금을 누가 갚는 거야? 우리가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금도 채워가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될까? 가족들과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나한테 걱정 말라고 하던 거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던 거 기억하지? 갑자기 같이 살자고 시동생 사줬다고? 아니, 우리가 결혼할 때 뭐 해준 적 있었어? 여기 와서 지내야 한다는 거야? 그때는 결혼한다고 말도 안 하고 내가 둘째해 신곤한 이후 그 삼겹살 변수는 이 건어입니까? 마음주의 하잖아. 그들은 서로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어찌해서 행동을 바라는가. 초대조차 하지 않고 관계가 나빠졌는데 왜 지금 신세를 지려는가.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며 그대로 지내면 안 되나. 차라리 내 딸로 오세요. 여기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원인 딸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지 않지만 똑똑한 변호사 며느리는 보는군요.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죠. 당신은 어머니가 무섭지 않나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네요. 그때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귀신처럼 살겠다는 거 아무도 믿지 못할 말이네요. 나가주세요. 이러다가 천륜을 끊겠다고 하네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강한 유대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 모시고 살자는데 왜 당신이 나와 계셔야 하나요? 내 집인데 왜 무사히 하냐고요? 안 되겠네요. 당신도 진짜이고 우리는 그냥 이혼하자고요. 이혼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혼은 안 돼요. 우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순 없으니까요. 이혼한다는데 당신이 뭘 어째해요? 차라리 저 인간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냥 아줌마는 가서 살아요. 이혼할 거니까. 아줌마가 아들에게 효도를 실컷 받으면서 둘이 평생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짐 싸라고 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지금 당장 어디로 가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식당을 골라주기까지 해주어야 했어요. 심지어 그 정도도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고 할 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해놔야 하는데 며느리가 지금 정말 흥분해서 매일 꼬박 이틀 동안 찜질방이나 숙박업소에서 지낼 거라니까 혼자 좀 생각을 정리해주라고 그러죠. 가족으로 모이는 일이 중요하다며 꾸미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생각을 정리하고 말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디 가시겠어요? 이혼한다고요? 하루 이틀 나가겠다고 맹세를 하겠다는 말이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텐가? 그러자 그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둘이 몸만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의 친정 부모님을 부르겠습니다.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은 집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새끼들이 집에 들어오면 어쩌냐고요. 아니면 당장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보호해주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각오하고 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잠시 동안 함께 지내주시겠다고 왔어요. 거실에 흩어져 있는 시어머니의 짐을 보고 말도 안 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치도 보고 옷도 갈아 입을 겸 친정 부모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집에 들어왔네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에 관여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찾아와 대치를 벌였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마음이 지치기 전에 우리는 계속 변호사를 천천히 발을 짚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방식입니다. 절대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저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송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녹음하여 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짐을 빼지 않아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개입하여 짐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제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못할지 외치는 바람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욕감을 주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릴까요? 당장 떠나주세요. 그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나 봐요. 경찰 이야기만 나오면 괜스러워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이야기하던데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욕죄에 대해 말하면서 솔직히 매우 불편했어요. 전에 변호사 되어 다닌 동생이 있어서 동생이 도움이 될까 생각했지만 모욕죄로 고소를 결심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흥미진진해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참 억울했어요. 어쨌든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준비를 마쳤어요. 소송을 건 지 얼마 안 되어서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정말 짜증나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떠나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래도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고소장을 놓은 걸 봤다며 우린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2번 다시 회사를 찾아도 난동을 부리지 않을 테니까 마주하게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정말 미안하다는 얼굴로 사과했어요. 이제 다시는 너처럼 부작용이 없을 테니까 용서해주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나도 너무 쫓아가도록 해서 너한테 피해를 줬나 봐에 내가 너무 가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그 대화를 끊은 후 변호사인 동생이 찾아와서 모욕죄로 소송을 한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고 했대요. 소송을 했으니 이전 동생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소송을 건 것 같다고 말해서 참 속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찾아 비용을 지불해 변호를 요청했더니 이전 시어머니의 집을 차지한 부부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누가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이전 동생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진짜 변호사는 아니었고 일반 사무직이었던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변호사 보조요원일 뿐이었고 요구되는 자격증도 일반 사무 자격증 같은 것이라더군요. 게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월급도 많지 않았고 로스쿨을 다녀도 변호사 시험에서 죄다 떨어져 응시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면 변호사 시험을 응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계속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변호사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로스쿨을 다녀서 기본 지식이 있었을 테니 모두가 낚였습니다. 이전 시어머니한테 더 얻을 게 있나 싶어서 거짓말을 해버린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 인간이라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했겠죠.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가족 싸움을 벌였지만 해결책은 없어 결국 저한테 빌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서류 처리를 하고 나니 지금 돈이 없어 벌금도 못 내고 있어요. 엄마가 살던 집을 동생한테 넘겼는데 걔가 돈이 있으면 죄다 사치를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차 사게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금 고집 센 사람이셨네요. 그러니 고서네요. 그가 이전 부모님을 보고 경찰을 불렀다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야기의 끝엔 웃음이 있네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펼쳐졌지만 아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 않은 건가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연락해볼까 말할까 고민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어째서 이렇게 친해졌는지 결혼 후에 너도 나를 효도하고 싶은가? 내가 말하자면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경찰이 도착하여 주거가 뛸 신고를 받았다고 했어. 전 남편과 전 장모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 못하게 되었어. 그 후로는 둘이 모두 나에 대해 소리도 못 내고 내게 찾아오지 않았어. 물론 내가 찾으러 갈 때마다 모욕죄로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했어서 그럴지도 몰라. 정말로 가정 환경이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결혼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빨리 이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 구독자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고 여기까지 글을 마칠게. 내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